제 생각에 철학을 공부한다는 건 끊임없는 좌절을 본다는. 대학교 다닐 때 내가 느끼기엔 철학이 재밌는데 교수님들 수업을 재미없어 하는 경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중2병이 늦게 온 거죠. 너가 뭐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 그때 되면 너가 그냥 내가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성공한 스푼 팟캐스트 12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는요, 작가이자 충코의 철학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이충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요, 특별히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성공한 스푼에서 네슬레 코리아와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 3분을 선정해서요, 여기 보이는 이 구성으로 선물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는 커피 머신을 갖고 싶은 이유와 이번 에피소드를 보시고 드는 생각을 간단하게 댓글로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3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머신을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3만원 할인 혜택과 3만원 상당의 특별 사은품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충코의 철학이 이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죠? 네, 네. 맞아요. 충코가 근데 혹시 닉네임인가요? 네, 맞습니다. 충은 네. 이제 성함에 들어가 있는 거고, 코는 뭐 코칭할 때 그런 건가요? 이게 철학자 이름을 갖다 붙이자 처음에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해서 아도르노를 제가 그 당시에 막 읽고 있었어서 충도르노를 생각을 했다가 근데 너무 긴데 싶어서 그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가 그냥 충령 푸코로 해. 그래서 네. 그런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네. 그래 그렇게 해야겠다 해서 돼버렸습니다. 뭐 네. 전문적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고 저도 제가 유튜버라는 직업을 갖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큰 생각을 하지 않고 지었던 이름이에요. 일단은 그냥 시작해보신 거네요, 유튜브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자친구분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었어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이름을 그냥 아신 거예요? 네, 왜냐면은 그 미대 쪽에서 이론을 공부를 했는데 네. 그 미대 쪽 이론도 철학적인 게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네네네. 뭐 불어도 배웠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푸코도 프랑스 철학자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돼서 그렇게 네. 지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유튜브는 충코님 혼자서 다 편집하시고 네.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아요.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막 되게 힘든 거는 없는데요. 네. 근데 주제 선정에 있어서 네. 조회수가 잘 나올 만한 주제를 우선시할 거냐 아니면 그냥 내가 지금 내 삶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거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내가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고 지금 요즘에 하는 생각이 있는데 네. 그거는 사실 어떻게 컨텐츠로 녹여내도 조회수를 뽑기가 어려울 것 같다 생각 들면 네. 그런 것들은 좀 안 하게 되는 경향도 있으니까 그 둘 중에 조율하는 게 가장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관심사가 대중들이 뭐 알고 싶어하는 게 또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주제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뭐 최근에 발생하는 뭐 그런 이슈 같은 거를 좀 더 깊게 보신다든지 뭐 그런 게 있으세요? 사실 그런 거를 전문으로 다루려는 채널을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네. 그래서 한 구독자 10,000명 정도 되는 재점화라는 채널을 새로 재점화요? 재점화? 네. 그거는 이제 이 사회에 다시 불을 지펴보자. 요즘에 뭐 피크아웃 코리안이 뭐니 하면서 한국의 암담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네네. 그래도 조금 더 희망을 살려보자라는 느낌으로 사회 비판이라든지 이슈 같은 거를 다루려고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충코의 철학 채널에는 요즘에는 조금 더 이론적인 내용, 더 깊이 이론적으로 사고할 만한 네. 측면에 집중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다는 거는 사실 조회수를 일부 포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채널이 그렇게까지 조회수를 추구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애초에 내가 뭘 하고 싶을까 했을 때 이 채널을 온전히 제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느낌이 강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 채널은 왜 그러면 성공한 스푼은 왜 만드시게 되신 겁니까? 저희요, 성공한 스푼. 사실은 이제 스토리가 좀 있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해외에서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근데 저는 그냥 막연히 그냥 남들이 흔히 말하는 성공, 그쵸? 그냥 대외적으로 이제 돈도 잘 벌고 좋은 직장도 바로 취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들어오면. 근데 또 왔더니 좀 집안 상황이 조금 안 좋아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방황을 했어요. 잠시나마 뭐 비교하게 되고 남들과. 그래서 '뭐라도 해 봐야겠다.'라는 돌파구를 찾은 게 저는 독서였거든요. 그냥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였는데 그냥 그때 뭐 깊이 있는 책들 막 이런 거를 읽은 게 아니라 그냥 흔히 도서관이나 뭐 이런 서점 같은 데 가면은 뭐 "이거 하면 잘 된다. 이런 거 하면 좋다." 막 이런 자기 계발서 같은 것도 좀 읽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냥 읽다 보니까 그러면은 인스타그램이라는 거에서 이제 좀 나눠 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채널이 저도 모르게 그냥 커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걸로 뭘 수익화를 해서 '뭘 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보다 '이거 나한테 좀 좋은 거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좋겠지. 뭐라도 그냥 해 볼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콘텐츠 자체를 좀 접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장황하게 두서없이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춘코 님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지금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시고 영향력을 이제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어린 시절은 좀 어땠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린 시절은 일단 앉아서 하는 회사원은 네. 안 하겠어. 이렇게 부모님한테 말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말을 지금까지도 어머니가 하세요. 너가 그렇게 말하더니 네. 이렇게 뭐 공부 같은 거를 해가지고 뭔가 하는 직업을 할 줄 몰랐다. 뭐 이런 어. 식의 말씀. 그러니까 저 노는 걸 되게 좋아했었고, 네네. 어, 뭐 어머니가 저를 또 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인가 드럼 학원을 보내셔가지고 드럼이요? 드럼을 제가 네. 또 좀 오래 쳤거든요. 아. 그렇게 음악에 또 많이 관심을 가졌기도 했었고, 네네. 공부는 근데 계속 열심히는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음. 반에서 선생님 말 잘 듣고. 네네. 근데 자존심이 되게 셌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도 다 그 자존심이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원동력이고 나쁘게 말하면 족쇄 같은 건데 네네. 되게 지기 싫어하고 그런 게 강해서. 남들보다 좀 잘해야 된다는 그런 네. 생각이 항상 있으셨어요? 네, 그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막 음. 무조건 1등을 해야 된다까지는 아닌데 네네. 적어도 어쨌든 내가 지금 이 주어진 과제를 네. 꽤나 잘 수행해야 된다라는 욕망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 음. 그래서 운동 같은 것도 그런 승부가 걸려 있는 걸 되게 좋아했고, 아. 그래서 그 승부가 걸려 있는 거에서 제 자신을 업그레이드해 나가면서 단련을 해서 성과를 이루는 걸 되게 좋아했고, 축구, 네. 농구 이런 걸 그래서 되게 좋아했고 오. 그랬던 학생이었습니다. 아마 이게 네. 별로 글쎄요. 근데 어느 정도 객관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진 않아요. 예. 눈에 띄는 케이스였던 것 같고, 네네. 제가 또 되게 평범한 동네에서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그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지도 않았고,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눈에 띄는 학생이긴 하지 않았나. 음. 중학생 때는 정교회장을 하기도 했었고, 아 정말요? 네, 고등학생 때는 친구가 회장 선거로 나가고 저는 그때 런닝메이트 시스템이어서 전 부회장을 나갔다가 네. 같이 떨어졌고, 어. 좀 그런 적극적인 의지 같은 게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철학은 그러면 어떻게 대학교를 철학과로 가신 네, 거죠? 네, 맞아요. 언제 이거 철학을 공부해야겠다 이런 결심이 서신 뭐 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저는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때부터 에너지 문제라는 게 있다, 그런 걸 네.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면 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 공대에 가야겠다. 엄청 명확한 목표 의식을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 생활도 문제 없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네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하는 회의가 엄청나게 강하게 들었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고민들이, 그러니까 중2병이 늦게 온 거죠. 고2 때 온 거예요, 저는. 중2병이 고2 때 와서 네. 그때 조금 방황을 많이 하다가, 네네. 저한테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엄청 큰 문제였거든요. 네. 이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네. 이대로 뛰어내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아. 그런 시기가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전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다만 각기 다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을 뿐이지. 근데 저는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이 아니었는데 네. 그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도서관에 갔어요. 음. 저도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도서관에 가서 뭐라도 읽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눈에 띄었던 제목의 책들이 주로 철학란에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런 책들을 꺼내서 읽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 나랑 되게 비슷한 고민이 있었네. 음. 물론 모든 철학자들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쨌든 나보다 더 사고의 깊이가 깊은 것 같고 네네. 훨씬 더 나보다 많이 이 세상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 네. 그럼 내가 이 사람들의 사상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하면 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철학과에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철학의 일부였다 생각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아, 철학이란 게 굉장히 네. 방대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사실은 그 이후에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는 네. 사실은 철학 내부에서는 내 관심사랑 전혀 다른 거를 연구하는 부분이 너무 많구나. 그런 거를 느꼈고 네.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철학과 학생들도 대부분 그런 걸 느낄 거예요. 본인이 주로 관심이 있어서 철학과를 선택했겠지만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사실은 철학의 세계는 그 문제를 아주 일부로서 다루고 있을 뿐이고 네. 그거를 다들 느끼고 철학에 보통 정을 떼지 않나. 철학과 학생들은. 네.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배웠으면 됐다 하고 나머지 지식 어차피 나한테는 큰 울림이 없다. 그런 과정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대학교 철학 전공으로 들어가면 뭐부터 배워요?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 거예요? 저도 다른 케이스는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는 서울대랑 네. 베를린 자유대학교 두 개예요. 베를린 자유대학교는 석사를 했고 네. 근데 두 학교 다 정해진 체계가 없어요. 철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네네. 아마 다른 데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큰 틀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약하고 나머지는 각 학생의 관심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배우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넓고 네. 너무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걸 절대로 다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면 스페시픽하게 학생마다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전공 필수 과목이 3개인데 그게 기호논리학, 윤리학, 한국 철학이에요. 네. 그걸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다 본인이 뭘 듣든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석사는 독일의 베를린에서 하신 네, 거죠? 네. 한국이랑 그렇게 독일 학교를 이제 비교하면은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어요? 독일은 네. 일단 석사 과정에 시험이 없어요. 제가 다닌 학교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많은 문과 쪽, 특히 인문대 쪽은 네. 시험이 없는 과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학교들도. 그리고 학부 중에서도 시험이 없는 과목들도 꽤 있고. 그럼 평가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안 하나요? 논문을 써서 합니다. 논문을 네. 써서.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말하면 논문이지만 네. 글인 거죠. 네. 뭐 때로는 짧을 수도 있고. 근데 석사 정도 되면은 보통 그래도 어디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 정도를 쓰길 요구하거든요. 한 과목당. 한 학기에 한 2편 정도 그런 거를 쓰는 게 평가 과정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외워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 네. 그 누구도 무언가를 외우라고 네. 말하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주제를 정하고 네. 그 다음에 그 학기에 배웠던 내용과 연결지어서 본인이 알아서 디벨롭하고 리서치해서 쓰는 거예요. 논문을. 와. 그게 완전 다르고 네네. 그래서 저는 독일은 천재들을 위한 네. 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천재들이 성장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고 자유가 있고 네네. 그 상방을 열어놓거든요. 학생이 관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거기에 자기 열정을 모두 다 쏟아서 네. 그것만 해도 되는 거야. 다른 거를 외울 게 없으니까. 네네. 근데 대신에 하방도 뚫려 있다는 게 문제예요. 못 따라오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왜냐면 지도를 안 해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틀이 없어서. 그 한국의 대학교의 최고 장점은 그 틀이 되게 명확하게 있다는 거. 낙오자가 덜 나올 수 네, 있는 네, 네. 시스템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렇게 장단점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엄청 뭐 위대한 성과를 내는 환경은 유럽 쪽이 더 좋다고 말씀을 할 수 있으실까요? 저도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요. 철학 쪽은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창의적일 수도 있고 또 그죠? 네, 네. 이게 철학 쪽은 그래서 심지어 독일은 평준화가 돼 있는데 대학교가. 네. 그러면 누구나 이 학교를 진짜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낙오자가 많은 것도 있거든요. 그 입학 조건이 정말 쉽기 네. 때문에 입학이. 근데 그 와중에 그 평준화가 된 데에서도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서울대를 나왔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다가 간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잘하는 학생들만 모여 있는 곳에서. 네. 근데 입이 떡 벌어지는 천재 같은 애들이 있어요. 거기는 보니까. 걔네는 평준화의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게 장점이 아닌가. 저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한 것 같고요. 사회에도 그게 훨씬 더 보탬이 될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를 지향할 네. 거냐의 문제긴 한데 네. 확실히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많은 학생들이 방황하게 돼요. 솔직히 그게 문제긴 한데 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삥삥 돌아가는 거잖아요. 일단 대학교 왔는데 다녀보다가 아닌 것 같아. 진짜 많이 그만둬요. 아 그래요? 정말 많이 그만둬요. 학부도 그렇고 네. 석사도 그렇고 그게 좋게 보면은 자유로운 거지만 나쁘게 네. 보면은 그만큼 더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게 되는 걸 수도 있죠. 네, 책임이 엄청 많이 따르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독일 가셨을 때 춘코님은 어떠셨어요? 영어로 공부하나요, 보통? 저는 독일어 과정이었고요. 독일어를 공부를 하셨었어요, 원래? 대학교 다닐 때 독일어를 했고 독어 동문학과를 부전공을 했어요. 아. 독일로 가고 싶어서. 근데 독일로 간 것도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와이프가 된 그 당시 여자친구가 같이 네. 가자고 해가지고 아, 뭐 네. 외국에서 살아보자. 네네. 근데 본인은 석사를 외국에서 하고 싶다. 음. 따라가야죠 어떻게 해요. 네. 근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네. 독일이 딱 좋더라고요. 학비도 거기는 거의 사실상 무료고. 아 그래요? 네네 그냥 생활비만 있으면 되니까 생활비는 네. 어떻게든 벌겠지라는 네네. 마인드로 살았고 음. 때마침 저도 처음부터 계획을 한 게 아니었는데 원래 서울대학교 철학과는 어떤 제2외국어를 하여간 해야 돼요. 아. 제2외국어를 네네. 꽤 한 1년 반 이상 그 3학기 이상 코스를 들어야 됩니다. 필수로요? 네, 필수로요. 그냥 하나를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관심을 가졌었던 그 철학의 일부, 고등학생 때 관심을 가졌던 그 철학의 일부가 네. 대부분 독일 철학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독일어를 택했어요. 1학년 네, 1학기 네. 때부터. 근데 제가 독일어를 하니까 그 당시 여자친구도 독일어 아닌 불어를 골라야 되는데 네네. 독일어를 고른 거예요. 제가 그냥 하니까 네네. 뭐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싶어서. 둘 다 그러니까 독일어에 기초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해외로 유학을 가고 싶어 보니까 독일이 여러모로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여기로 준비해서 가면 되겠다 해서 같이 준비를 해서 갔죠. 지금도 잘 하시죠, 당연히. 예. 근데 너무 네. 까먹긴 했어요. 아, 그래요? 뭐 할로, 뭐 네. 샤이스, 충령, 뭐 이런 거. 그냥 저는 네. 이 충령입니다. 네. 뭐 디저 카페 is 레카. 네. 이거 커피 맛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아까 그때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철학을 전공해서 공부를 하면 졸업하고 보통 어떤 일을 주로 하나요? 철학이랑 전혀 상관없는 일을 네. 하는 게 90% 이상일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한국이 대학 서열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려면 되게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은 학생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물론 하려면 하겠죠. 근데 미래가 고달파 보이니 안 하게 되는 게 보통일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다른 거 합니다. 예. 철학과 친구도 그냥 부동산 하다가 뭐 술집 하다가 카페 하고 있고 예. 뭐 공부 잘하는 학생이면은 로스쿨 같은 게 그나마 네. 철학적인 거를 살리는 길일 수 있고요. 아니면 언론인이라든지 네네. 기자가 된다든지 그런 거는 그래도 꽤 살리는 방향이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상관없는 걸로 가는 게 대부분이지 않을까. 아까 축구 좋아하셨다 그래서 네네. 분데스리가 이런 것도 보셨어요, 계실 때? 아니요, 제가 축구를 보는 건 안 좋아해요. 아, 그래서 네네. 하는 것만 좋아하세요? 하는 것만 좋아해요. 아. 내가 하는 게 더 재밌는데 왜 봐야 되냐라는 네, 마인드였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안 봤던 것 같고 네. 오히려 저는 그 게임 롤을 보거든요. 아. 전 롤을 근데 못해요. 네. 예, 아이언이거든요. 네. 근데 못하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재미가 없는데 제가 손이 제 맘대로 안 움직여서 네. 보면은 선수들이 너무 대단하니까 오히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럼 취미로 롤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네, 거죠?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아, 그 유튜브 이제 활발하게 이제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철학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보면은 대중들이 철학 이렇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팬으로서 자주 이제 챙겨 보는데 되게 어려운 주제도 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하시는 편이세요? 이야기를 이제 준비하실 때? 네. 이게 유튜브는 누가 뭐래도 대중적인 플랫폼이고 네네. 여기에 물론 엄청 전문적인 지식 올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그만큼 깊이가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학이 너무 방대하니까 네. 깊게 파고들려면 한도 끝도 없고 네네. 한 정말로 작은 주제여도 깊이 파고들면은 엄청난 깊이가 있거든요. 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되시는 분들이나 학자분들은 그 길로 가시는 거고 네네. 정말 좁은 주제를 파시는 걸로 가는 건데 저는 그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도 없고요. 능력이 없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깊이 팔 수가 없고 애초에. 저는 제가 목표로 처음부터 했던 거는 대학교 다닐 때 이게 내가 느끼기엔 철학이 재밌는데 나는 학교 수업 들으면 재밌는데 교수님들 수업을 학생들이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열심히 안 듣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왜 그럴까? 생각을 했을 때 그 큰 틀은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네. 그러면 그 간단한 큰 틀을 일단 잡아놓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각자 자유롭게 접목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도 더 재밌어 할 것 같은데 보통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그 큰 틀 이상으로 넘어가서 계속 그 작은 틀로 계속 들어가는 거를 추구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건 내 인생이랑은 상관없다는 느낌이 드니까 흥미가 떨어져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철학이라는 게 역시 분야가 되게 다양하고 관심사가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철학에 기대하고 철학을 공부하려고 접근하는 이유는 삶의 고민이 있어서거나 그러니까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생각을 하고 싶어서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계속 작게 들어간다고 해서 삶의 고민에 일반적으로 더 갑자기 굉장한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한 훌륭한 수학자분들이 내놓는 엄청 어려운 수학 지식을 본다고 갑자기 인생의 깨우침 같은 걸 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삶의 지혜가 얻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삶의 지혜인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걸 원하고 철학과에 갔던 거고. 네네. 근데 학문적으로 이루어지는 철학의 한 9할 정도는 그거랑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1할에 큰 틀에 집중을 하자. 네.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각자 자유롭게 자신의 삶에 접목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방향 정도를 제시하는 걸 목표로 삼자. 그래서 그 방향을 가장 명확하고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는 거를 처음부터 목표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들이 춘커님 채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 같아도 딱 이제 썸네일만 보면은 이거 나도 했던 고민인데 이런 생각 들 때 굉장히 자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약간 이 정도로.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봐주셔서 많이, 감사드리죠.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네네. 저는 진짜로 진심으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네. 그분들이 진짜 대단한 분들이라 생각하거든요. 왜요? 이 자극적인 것이 넘쳐나는 이 유튜브 세상에서 네. 제 그 잔잔한 영상을 선택하신다는 게 엄청난 관심이나 정말로 이거를 내가 익히고 싶다는 의지나 그런 게 없으면 불가능한 거라 생각해서 제가 이걸 하면서도 내 거를 왜 봐주시지? 네. 왜냐면 그 아시잖아요. 유튜브 하시면 가끔씩 그 유튜브에서 뭐 썸네일 다른 채널들이랑 비교해 보세요 하고 띄워주시는 거 보셨습니까? 네. 그럼 제가 봐도 다른 채널들이랑 게 탁탁탁 있으면은 다른 거 누르고 싶거든요. 제 거를 눌러주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대단하시다 항상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만큼 이제 본질적으로 깊이가 워낙 있고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막 이제 막 산 이제 가시면서 밖에 이제 걸어 다니시면서 찍고 막 이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참 유튜브는 이렇게 막 촬영 이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제 본질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업로드 하시고 댓글 같은 것도 뭐 간혹 보세요? 보죠. 앞으로는 별로 없죠, 근데. 많지는 않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가끔 있나요? 네. 근데 이게 악플이라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저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봐야 될지 그게 모호한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일단 악플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 저한테 쓴소리를 하시면은 일단 위축도 되고 속상하고 그런데 그래도 이분도 이분의 생각이 있고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다 많이 열어놓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편이에요.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올리고 잘 안 보거든요, 제 영상을. 저도 제 영상을 보진 않는데 그냥 유튜브 그 스튜디오 들어가서 일단
딱 그때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갔을 때 떠 있는 네. 세 개를 띄워주더라고요. 그 세 개는 보니까 네네. 그래서 모든 걸 보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많이 봅니다. 또 이제 관계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철학이 인간 관계에 있어서 또는 뭐 연인을 만남에 있어서 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철학자들의 삶을 네. 보면 네. 외로웠던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되게 인간관계에 스킬이 좋아가지고 인간관계를 잘 맺었다기보다는 네. 본인의 업적이나 본인의 그 똑똑함 때문에 네.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잘 모르겠긴 하겠지만 네. 근데 다만 일부 철학자들의 통찰은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예를 들면 제가 책이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이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있고 네. 그 사람은 나라는 것의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동안의 인류의 사상이라는 게 근데 여기서 솔직히 인류의 사상이 서양 사상인데 네. 그게 좀 오만하죠. 오만한데 어쨌든 서양의 사상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걸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말하는 걸 보면은 도움이 되는 거는 많이 느낍니다. 그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약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약간 철학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철학 공부가 약간 도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제 생각에 철학을 공부한다는 건 네. 끊임없는 좌절을 본다는 것 같아요. 좌절이요? 네. 네. 어떤 지적인 기획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세상을 파악하면 더 나아질 거야. 내가 더 좋게 이 세상을 파악하고 더 세상에 대한 나은 설명을 제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큰 틀을 계속해서 바꾸면서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 동시대 혹은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네. 근데 이건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우린 다시 새로운 걸로 나아가야 돼라는 것을 계속 보는 거. 그러다 보면 막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새로운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도 과거에 사실 이미 역사적으로 누군가 다 했다. 네. 네. 철학사를 보면은 실제로 그거를 많이 볼 수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시대마다 매번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 구체적인 면모는 다 달라지지만 큰 논리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비슷했었던 생각이 어떤 논리를 통해서 비판됐는지 네. 그거를 보면 아 지금 저 사람의 논리도 이렇게 비판될 수 있고 내 논리 역시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아 옳고 그름에 대해서 논리를 통해서 가려내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구나. 특히나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심적인 여유가 옛날보다 많이 생기게 됐던 것 같고 예전에는 무조건 그 딱 정답을 찾아야 된다. 옳고 그름을 가려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었고 막 불의를 보면은 내 기준에서 불의라고 판단되면은 엄청나게 강력하게 비판하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면에서는 유해진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행동력을 약화시키는 걸로 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치를 모르게 되면 뭘 추구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많이 하는 생각은 가치를 열어놓는 것과 내 삶에서 어떤 가치를 선택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모든 거를 열어놓을 수는 없는 거고 결국에는 인간사에서 각자 사람이 무언가 선택을 내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선택을 내리는 게 반드시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야만 그 선택을 내리는 건 아닐 수도 있구나. 내가 가진 지금의 정보 안에서 지금 이게 내 삶의 잠정적인 내 가치관 속에서 최선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를 일단 최선을 다해서 추구해 볼 필요는 있구나. 왜냐면 그게 아니면은 사실 이도저도 안 되면서 더 어그러질 그쵸. 가능성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무언가를 추구해 보고 다만 그 추구할 때 그냥 나 혼자만 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열린 상태로 누군가한테 많이 제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나의 시각을 그랬을 때 남들로부터 가해지는 비판에 대해서 나도 수용하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열린 태도로요. 네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조금씩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20, 30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뭐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세요, 평소에? 제가 네. 조언을 할 입장은 아니고요. 뭐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제가 뭐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네. 했던 것 같고, 맞아요. 네, 가장 최근에 쓴 책이 실존주의에 대해서 네. 다뤘던 책이고, 가장 젊은 날에 네, 맞습니다. 네, 또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존주의 철학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가장 큰 가치에 대한 메시지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열어놓되 네. 결국엔 선택을 내려야 된다. 네. 다만 그 선택은 열린 선택이어야 된다. 그리고 남을 향해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이것을 거기서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요즘에 진짜 그런 거 많잖아요. 나다운 삶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나다운 삶이 그럼 과연 뭘까? 이런 거, 이런 주제로 영상 다뤄주신 것도 보고 했는데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분명히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으실 텐데 그런 시스템 안에서라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책 읽으면서 공감도 되게 많이 했고요. 예. 이제 대학교 때 뭐 전공으로 철학을 공부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주변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친구들이 놀렸어요. 아, 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나이대 남자애들은 네. 굉장히 장난기가 많잖아요. 네. 제가 나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음. 나는 철학을 공부하겠어. 그렇게 말하니까 네가 아직 고생을 덜 해봤구나. 너가 뭐 그냥 등 네. 따숩한 곳에서 네. 밥을 잘 챙겨 먹어가지고 그렇다. 내가 너 의자에 묶어놓고 한 3일 동안 굶겨주면 그때는 이제 살고 싶을 걸? 막 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너가 뭐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 그때 되면 너가 그냥 너 내가 왈왈 해보라 그러면 왈왈 한다고. 그 친구랑 되게 친해요. 예. 네. 예. 재밌는 건 그 친구가 철학과를 갔어요. 근데 정말요? 재밌는 건. 예. 네. 근데 그 친구는 철학과를 완전히 가려고 갔다기보다는 네. 어떻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근데 이런 말을 고등학생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머리가 비상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도. 철학적인 생각을 이미 한 거고. 그쵸, 예. 예. 삶이란 뭘까? 인간은 다 동물 아닐까 결국? 이런 생각을 한 거고. 네, 네. 철학과를 가서 지금 굉장히 철학이랑 무관한 일 하면서 능력 발휘하면서 잘 사는데 철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흔히 너무 막 진지한 거 아니냐. 네. 저를 만날 때도 사람들이 되게 진지한 인간일 거라고 생각하고.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학문의 깊이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근데 저는 네.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뵈니 굉장히 유쾌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좀 웃음이 많은 편이고. 네, 마음이 많이 네. 놓였습니다. 네. 개그맨 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 혼자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 만나면 오히려 내성적이다. 맞아요. 그런 말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일을 일로서 한다라는 거는 네. 그만큼 다른 일상적인 순간에는 네. 그 일에 있어서 발휘하는 면모랑은 멀어지는 면도 있는 것 같고 평상시에 그걸 너무 많이 하니까 네. 다른 타이밍에는 굳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친구들 만나거나 사람들 만나면 제가 사실 말을 많이 안 해요. 평상시에 말을 네. 많이 하는 직업이고 네. 아까도 조언을 어떻게 네. 많이 주시냐 이렇게 네, 말씀 주셨는데 다른 사람한테 조언 거의 안 하거든요. 제가 조언을 구하면 구하지. 그래요. 네. 예.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생각을 갖냐가 훨씬 더 관심이 가는 것 같고 어차피 평상시에 글로도 말로도 많은 걸 표현하고 있어서 네. 그런 면도 좀 다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직업병 같은 건 있지 않으세요? 뭔가 이제 일이 발생하거나 뭔가를 이제 보신다거나 하면은 뭐 야 거기에는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좀 깊게 생각하신다거나 좀 그런 게 있으세요? 그거는 끊임없이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거는 제 타고난 성향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이게 일로 워낙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컨텐츠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직업병이 진짜 네. 돼버려서. 근데 그거를 저 혼자 생각하고 마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조금 그래도 공유를 많이 하는 거는 와이프인 것 같고 와이프한테는 그냥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일부만 하고요. 네. 처음에 20살, 20대 초반 이럴 때는
많이 말하려고 했어요. 공부한 거 있으면은 그 네네. 공부한 거 이론을 아예 다 설명하려고 하고 안 듣더라고요. 귀뚱으로도 안 들어가지고 그냥 안 합니다 이제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 생각하는 거랑 뭐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질문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제가 스스로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네. 책을 매개로 하게 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책을 많이 그래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네. 그러면 그 책 속에서 대신 질문을 던져준 것들이 철학책이다 보니까 철학책을 읽으면 질문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네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철학책이 마법서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마법서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겟앤푸드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뭐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요. 네. 거기에 고대 마법서라는 네. 그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그게 거기에 이렇게 채팅으로 불 이렇게 치면은 불이 나가고 막 그래요. 네. 저는 그것처럼 제가 평상시에 머리를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도 네. 책만 펼치고 그 책에 담겨진 문장을 읽으면 갑자기 그 생각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철학책은. 예, 워낙 치열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쓴 책들이다 보니 유명한 네, 책들 같은 네.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깊이 생각에 몰입하면서 질문을 막 뿜어내는 도구라고 봐요.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최근 뭐 더 많이 던지시는 질문 이런 게 따로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네.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 네. 그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살고 싶어 할까? 이 질문을 많이 품게 되고요. 네네. 이게 조금 더 나이가 어렸을 때는 왜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으로 많이 품었어요. 네네. 근데 왜 살아야 하는지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나는 죽지 않는데 네. 왜 나는 계속 살지? 네.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저도 이제 자녀를 갖거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네. 왜 나는 그러면 새로운 생명체를 이 세계에 계속 탄생시키려고 하지? 왜 나는 생명을 계속 이어가려고 할까? 물론 생물학적으로 너무 명확히 설명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생물학적인 과정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고 저는 믿어요. 네. 자살을 할 수도 있고 네. 신약을 개발할 수도 있고 그거는 생물학으로 효율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정적으로 내리고 있는 답은 평상시에 계속 이미 죽고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계속 죽음을 우리는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바탕으로 그 반대급부로서의 삶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이런 추상적인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을 마시면 저는 일종의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점에서 아주 넓게 말하면 죽음으로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그렇고 다양한 사람들 속에 섞여서 있는 것도 그렇고 네.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의 토요일은 정말 어디 가기가 무섭잖아요. 맞아요. 되게 네. 사람이 진짜 많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서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 남들 속에 녹아드는 거 그런 게 순간적으로 본인의 삶의 엔트로피를 확 높여버리는 일인 것 같고 근데 그 높아진 엔트로피를 기반으로 해서 인간이 어떤 근원적인 휴식 같은 걸 취하는 게 아닐까 거기로부터 그게 어떤 에너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엔트로피를 줄여서 내 삶의 질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일이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많이 요즘에 하고 있어요. 이런 비슷한 결의 생각을. 관련해서 또 책을 내실 생각이 있으세요? 네, 이 주제는 네. 막 판매를 목적으로 두기보다는 네. 이것도 충코의 철학과 비슷하게 그냥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 내년 정도에 가능하면 네, 이제 네. 집필을 완료해서 하나 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달려가서 구매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철학적인 배경 지식이 없긴 하지만 평소에는 제가 되게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 지금 죽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일반인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뭐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요. 네. 엄청 많으실 겁니다. 네, 근데 저도 그래서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 철학책을 여러 번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부끄럽지만 읽으려고 하니까 안 읽히더라고요. 굉장히 뭐 단어도 어렵고 그런 면에 있어서 혹시 뭐 그런 꿀팁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철학 도서를 좀 쉽게 읽을 수 있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안 그래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셔서 출판사로부터 그렇게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책을 한 권 쓰긴 했는데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네, 네.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이 쓴 책이 얼마나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책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거는 그 각각의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아주 개략적으로나마 네. 좀 도움을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용어가 이게 저는 철학은 되게 보수적인 풀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이게 계속 역사적으로 재반박, 반박, 재반박이 일어나는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이 있다고 봤을 때 동양 철학은 그 결이 있고 서양 철학도 결이 있고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사상의 결, 언어 사용의 습관, 개념들 이런 게 다 있다 보니까 이게 일상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게 아닌데 철학책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너무 되고 그게 있어서 대표적으로 뭐 쾌락 이런 개념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방탕한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쾌락하면 약간. 근데 술 마시고 네네. 근데 철학에서 말해지는 쾌락은 되게 중립적인 단어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 경우에 네네. 인간한테 주어지는 모든 좋은 느낌을 총칭해서 쾌락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쾌락주의도 사상사적으로 봤을 때 전혀 방탕한 생활과 관련이 없거든요. 있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거를 잘 한번 짚고 들어가시면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실은 훨씬 더 본질적인 방법은 그냥 아무리 어려워도 어느 정도 참고 읽어보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렸을 때 수학 공부 같은 거 할 때도 아무리 어려워도 일단 참고 풀어봐야 그래도 수학 실력이 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슷하게 철학책도 그 단어를 연결하는 방식이 되게 독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정말 안 가는 게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계속 내 머리를 활용해가지고 굴려서 하다 보면 조금씩은 쫓아가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 근데 다만 거기에는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드는데 그 에너지를 엄청 많이 쏟는 거를 몇 번 누적을 하다 보면 그게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좀 약간 굳은 살이 생기는 거네요. 네네네. 철학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철학자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니체라든지 쇼펜하우어라든지. 근데 춘코님께서 생각하실 때 뭐 입문을 하고 싶다, 뭐 소위 말하는 철학적으로 나도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뭐 추천해 주실 만한 철학자라든지 뭐 도서라든지. 저는 니체나 쇼펜하우어의 책으로 철학에 입문하시는 거는 절대 비추고요. 정말로 절대 비추고요. 왜냐하면 니체와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미 그 이전 시대의 철학에 대한 그 다음에 길게 보면은 그 이전에 한 2000년 정도의 철학에 대한 비판의식이 너무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그 이전에 2000년을 알지 못하면 사실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전에 2000년의 경향을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상들을 먼저 접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예를 들면은 데카르트를 저는 꼽고 싶고요. 데카르트요. 네. 왜냐하면 데카르트의 철학은 그래도 꽤나 읽을만 하거든요. 네. 완전 쉬운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데카르트가 완전히 근대 쪽으로 넘어온 인물이라기보다는 근대 초입에 있는 인물이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책을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점점 이것도 전문화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그리고 사전 지식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근데 데카르트가 딱 그 초입에 있는 인물이어서 읽기 좋습니다. 그래서 성찰이라던가 방법 서설이라던가 이런 대표적인 책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대표적인 그 근대적인 사상이고 그리고 이게 서양 철학의 대표적인 전통적 관점을 많이 반영하고 있고 그러고 나중에 니체나 쇼펜하우어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열심히 비판한 거구나. 이해를 좀 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거를 그로써.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유독 우리나라에는 니체랑 쇼펜하우어가 인기가 많은 걸까요? 일단 니체 같은 경우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네. 나라에서도 전반적으로 인기가 다 많은데 음. 왜냐면 전 니체는 기본적으로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문학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글을 예, 네. 글을 유려하게 쓰고 네, 시 네. 같은 말들을 많이 쓰니까 문장 자체에 힘이 있어서 네, 사람들이 해석의 폭이 되게 넓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받아들이기가 되게 좋고 네, 그러면 상상력을 자극하고 아. 그러니까 이제 종교 경전이 인기가 많듯이 니체가 인기가 많은 거고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듣긴 했어요. 그 베를린에 되게 유명한 니체 전문가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 직접 뵌 건 아니고 그냥 그분의 강연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말하시길 유독 자기 밑에 배우려고 오는 학생들 중에 한중일 학생들이 많대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게 이 동양의 사상이랑 많이 맞닿는 면이 있고요. 제가 느끼기에도 네네. 동양은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고대 사상부터 네, 이미 네. 도가라는 것 자체가 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더 이상 도가 아니다. 그건 도라고 부를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적으로 포착하려고 하면 이미 그건 달아나 있다. 이런 사상이 뿌리를 깊게 내려 있는 상황이고 유교 같은 경우도 네. 되게 뻣뻣한 체계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열어두려고 하는 사상 체계이기도 예를 들면 유교에서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거 말고 일단 이 변화하는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변 사람들이랑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를 생각했던 게 유교고 그러니까 훨씬 더 실용주의적인 변화하는 것을 캐치하려는 정신이 강하고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래 2000년 동안의 서양의 철학은 되게 변하지 않는 걸 어떻게든 찾으려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서양에서 거의 최초로 가장 극렬하게 비판한 사람이 니체였고 쇼펜하우어도 그 비슷한 결을 니체 한 시대 앞서서 초입을 열었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두 명이 네. 동양에서 먹히는 것 같아요. 거의 약간 우리나라의 탑2 아닌가요? 거의? 압도적이죠. 네. 네. 저도 막 서점 가면 서점 가면 그럼요, 많더라고요, 그럼요. 책이. 예. 그 출판사 관계자분들도 다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저도 원래 책 처음에 출판사랑 책 낸다 그럴 때 미팅하고 그럴 때 니체가 치트키다 막 그런 말 많이 들어서 잘 팔리니까. 돈 버시고 싶으시면 니체로 책 쓰셔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듣고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춘커님 입장에서는 조금 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다가 아닌데 어떻게 뭐 일단 제가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지 않고요. 니체와 쇼펜하우어 둘 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책으로까지 쓰기는 힘들죠. 그렇고 맞아요. 그거 말고도 철학 안에서는 충분히 대중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은데 약간 한국에서는 좀 아쉬운 감이 있죠. 그게 너무 자가복제적으로 콘텐츠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니체의 사상,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다룰 때도 되게 염세주의적인 면을 엄청 강조해서 다루는 것 같고요. 맞아요. 예, 그게 지금 사회 상황이 힘드니까 좀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 삶에 대한 회의 그동안 그래도 어려서부터 믿도록 이끌려왔던 이 사회 시스템의 배반 그래서 홀로 남겨진 개인 이 개인이 앞으로 남은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잘 확신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것 속에서 그런 의심을 많이 제기하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사실 다 허상이다. 외부의 자극들 그런 것들 다 일종의 허상 같은 거고 우리는 나의 내면에 집중하면서 불안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최선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쇼펜하우어의 철학 특히 그런 게 많이 요즘에 먹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한국 사회가 좀 뭐 요즘 보면은 굉장히 시끄럽고 좀 혼란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춘코님이 생각하실 때 대중들이 어떤 질문을 하면 좀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와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질까? 이 질문을 하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못하게 되는 질문인데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유전적 다양성이 되게 낮은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겉보기에 되게 다른 사람처럼 생겼어도 사실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되게 유전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은 엄청 단일한 종이다.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서로. 근데 저 사람은 나랑 이런 부분이 달라. 이렇게 되니까 분란이 생기잖아요. 근데 분란은 물론 있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아예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 사람이랑은 말이 안 통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이게
어떤 통합으로 이어지는 발전으로 이어지는 갈등이 아니라 네. 그냥 끝없는 해체로만 이어지는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게 지금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서는 특히 되게 심하게 일어나는 중이라고 보거든요. 나뉘는 거죠, 이렇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이랑 외계인이 봤을 때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점이 90% 이상일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성격이 다른 강아지, 고양이라고 해도 우리가 네. 보기에는 다 비슷한 강아지, 고양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는 다 공유하는 게 엄청 크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자의식이 있고 스스로 내가 남이랑 다르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미운 사람이 있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 한 번만 저 사람이 나랑 사실은 90% 이상은 같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같을까? 그거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면 그걸 바탕으로 네. 서로 소통하는 그 창구가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외계인이 보면 우리 둘의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그거를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2030 세대의 그 젊은 친구들이 하면 좋을 만한 질문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길이 과연 다른 길보다 얼마나 더 좋을까? 정말 결정적으로 더 좋은 걸까? 네. 이런 질문을 해보면은 좋겠다고 봅니다. 지금은 여러 길을 보기가 너무 쉬워진 사회잖아요. 맞아요. 기술이 네. 발전했고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너무 많이 보이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이 너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다른 길을 걸어가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선택지가 너무 많아진 사회이고 근데 이런 상황일수록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는 모든 인간은 다 끝없는 허무 속에서 살아간다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외적인 조건이 있어도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내적인 공허가 있고 그거는 항상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내가 이 또 다른 선택을 내렸을 때 내 그 내적 공허가 채워질까? 이런 각도에서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는 그게 너무 쉽게 내 내적 공허를 채워줄 수 있다고 환상을 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길을 가보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100%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새로운 길을 탐색해보는 건 좋지만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내가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헌신했을 때 그리고 이 길을 지켰을 때 얻어지는 그 가능성 네. 정말로 좋게 펼쳐질 수 있는 그 가능성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로 지금 내가 이거를 체인지하는 게 더 좋을 것인가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지도 너무 많고 요즘 시대에는 시도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사실. 예. 뭐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유튜브에 그냥 찾아보면 바로 알 수 있고 근데 어쨌든 경험의 그런 깊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신 거죠. 예. 경험의 깊이일 수도 있고 네, 인내심일 수도 있고 헌신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성공 한 스푼 마무리 질문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채널 이름이 성공 한 스푼이다 보니까 첫 번째는 성공이라고 이제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춘코님께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네. 성공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내 앞에 펼쳐진 무수한 가능성을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돌아봤을 때 이 정도를 살아왔다면 꽤 괜찮은 가능성을 실현하면서 살아왔다 정도의 감각을 내 스스로 느낄 수 있으면 네네. 성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살다 보면 되게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작은 후회를 하는 거랑 정말 막 땅을 치면서 뉘우치면서 후회를 하는 거랑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됐었는데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지금 내가 걸어온 이 길보다 압도적으로 나은 다른 가능성이 너무 명확하게 보인다면 그거는 자기 스스로 좋은 삶을 살아왔다고 느끼기 되게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건 성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도
나도 내가 지금 이것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건 나는 알아. 근데 다만 나도 이 정도 했으면 이만하면 그래도 나 열심히 했어. 이 정도면 괜찮게 한 거야 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다면 다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어진 그런 옵션이나 가능성 중에 뭔가를 하나 선택을 했고 네. 도전했고 최선을 다했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성공이 한 삶이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싶어요. 그러면 춘크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살면서 들었던 최고의 조언 또는 뭐 최악의 조언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최고의 조언은 네. 어렸을 때 아버지께 들었던 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변해. 이 조언이 네. 지금까지도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어, 저는 제가 안 변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변하더라고요. 안 변하는 기질이 있지만 네. 그 기질 이외에 너무 많은 면이 변한다. 또 이것도 인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입맛도 변하고 식성도 변하고 사실 나이 들면은 일단 소화 기관부터 변하고 그쵸. 너무 많은 게 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지금 이 판단, 욕구, 내가 이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 그게 나중에도 똑같은 가치를 담보할 거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가르침으로 전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인생의 진리라고 하면은 좀 너무 거창할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더 어렸을 때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것들이 또 혹시 있으실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들 나름대로 긴장하고 있다는 거. 어떤 모임에 가거나 네네. 새로 누군가를 만나거나 네. 여러 긴장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나 말고도 다들 긴장하고 있다. 네. 그게 저는 너무 인간관계에 있어서 배타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 같고 친구가 많이 없거든요. 친한 친구가 몇 명 정해져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 이상으로 너무 삶을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 때 친구를 많이 못 사귀었고 네네. 고등학생 때까지는 다 같이 동고동락하니까 네. 막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친하게 지낸 경우가 많았어서 그때는 너무 저한테 축복 같은 일이었고 근데 그 이상으로 내가 이제 주도적으로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 나이가 됐을 때 네. 저 사람도 내가 왜냐면 벌써 제가 그렇게 외향적인 편이 아니어서 네. 누군가를 만나면 약간 긴장이 되니까 저 사람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괜히 저도 거리를 두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네네. 그래서 먼저 연락하고 먼저 다가가고 그런 거를 전혀 못했고 그게 많이 후회로 남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좀 그래도 먼저 연락하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아이세요? 아이? 그냥 내양 예. 가까우세요? 그럼 제가 맞아요. 가끔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에 다시 영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뭐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으세요? 철학을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컴퓨터 과학을 공부할 것 같고요. 저는 그 시대 감각을 익히고 그 시대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의 시대는 정보의 시대이고 그래서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과학이든 아니면 통계학이든 그런 부분을 많이 공부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지금도 시간이 나면 하고 싶은데 네. 시간이 지금은 없어서 못 하고 있고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 이 상황이 약간 스스로한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도 통찰을 계속 제시하려고 하는 그 직업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서 그쪽에 지식이 깊지 않다는 게 많이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익히고 오히려 나중에 철학적인 거는 추가로 해도 늦지 않으니까 네. 시간이 나면 그거를 더 할 것 같아요.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춘코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막 이것저것 많이 여쭤봤는데요. 너무 편안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너무 좋은 자리였습니다. 저 입장에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 가끔 종종 연락드리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한 스푼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거창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겐 당연한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영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더보기란에 출연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